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어휘력이 길러지게 하는 방법에 대하여 우리 연구소가 개발한 교재인 영어 탈피 수능편의 구성 내용을 예로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탈피는 당연히 앞서 설명드린 원리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맞춤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 탈피는 특허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영어 탈피의 가장 중요한 특징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표제에 대한 뜻은 일관되게 단 하나만 수록했습니다. 앞서 모든 단어는 단 하나의 유일한 뜻만을 가질 뿐 절대로 복수의 뜻을 가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빌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이 빌에 청구서, 법안, 전단지, 집회, 새 불이라는 여러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구서라는 빌, 법안이라는 빌, 전단지라는 빌, 집회라는 빌, 새 불이라는 빌이 각각 별개의 단어로 존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영어 탈피 수능편에서는 여러분이 수능시험 범위에서 꼭 알아둬야 할 단어를 수록함에 있어서 기존 책들이 하나의 단어에 여러 뜻이 있는 것처럼 모든 뜻을 묶어서 수록한 것과는 달리 모든 표제에 단 하나의 뜻만을 수록해드렸습니다. 기존 책들은 이렇게 스펠, 철자를 말하다, 맞춤법에 따라서다, 한동안, 주문 이렇게 하나의 스펠에 여러 뜻이 있는 것인 양 기재하고 있다면 우리 교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펠의 뜻으로 철자를 말하다 라는 단 하나만의 뜻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책들은 이렇게 빌의 뜻으로 청구서, 법안, 전단지, 집회, 새 불이라고 한꺼번에 기재하고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영어 탈피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빌에 대해서 단순히 청구서라는 단 하나의 뜻만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기존 책들은 이렇게 fair의 뜻으로 fair, 공정한, 맑게 갠, 박람회, 상당한, 아름다운, 올바른이라고 기재하고 있지만 우리 영어 탈피에는 이렇게 공정한이라고 단일한 뜻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즉 수록된 모든 표제에 대한 뜻을 일관되게 딱 하나만 기재한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렇게 종례의 책으로 단어를 외워보셨을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가요? 그렇습니다. 100이면 100 외울 때 헷갈렸을 겁니다. 물론 잘 외워지지도 않았고요. 외웠다 해봤자 고작 가장 앞에 나온 뜻만 기억났을 겁니다. 또 집중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곧 졸음이 몰려왔을 겁니다. 하나의 단어는 뜻이 절대로 2개 이상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뜻이 있다는 식의 비논리적인 내용을 억지로 주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영어 탈피에서는 여러분의 두뇌가 인식하는 패턴에 맞도록 즉 불필요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표제에는 반드시 단 하나의 뜻만을 수록했습니다. 당연히 단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지 않고 한결 쉽게 익혀줍니다. 자, 둘째, 우리 영어 탈피에는 여러분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즉, 수많은 영어 도우미어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외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각의 표제어를 불규칙적으로 분산 배치했습니다. 앞서 하나의 표제어에는 단일한 하나의 뜻만 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fair이라는 단어를 예를 든다면 공정한이라는 fair만이 아니라 다른 뜻의 fair도 당연히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책 17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표제어로 fair를 다루고 있긴 한데 뜻은 오직 공정한이라는 단 하나만 붙여두었습니다. 물론 모든 단어는 단 하나의 뜻만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나머지 fair의 뜻도 알아둬야 하는데 여기는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박람회라는 fair이나 상당한이라는 fair, 아름다운이라는 fair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설마 공정한이라는 fair만을 싣고 나머지는 모두 무시해버렸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어 탈피 수능편에서는 여러분이 익혀둬야 할 fair를 총 6개 수록해 두었습니다. 공정한이라는 fair과 맑게 갠이라는 fair, 박람회라는 fair, 상당한이라는 fair, 아름다운이라는 fair, 올바른이라는 fair, 바로 그겁니다. 자,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정한이라는 뜻의 fair은 이미 보셨듯이 이 책의 17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fair, 공정한 이렇게요. 예문을 볼까요? 네, 우리는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군요. 자, 이제 맑게 갠이라는 뜻의 fair를 찾아봅시다. 네, 104페이지에 있군요. fair, 맑게 갠 이렇게요. 자, 예문을 봅시다. 날씨가 맑게 개었다 하는 말이군요. 그럼 박람회라는 fair도 찾아봅시다. 쭉 넘겨보겠습니다. 238페이지에 있네요.
fair, 박람회 이렇게요. 예문의 내용은 다음번 세계 박람회는 어느 나라가 주최하게 됩니까? 또 상당한이라는 fair도 찾아봅시다. 320쪽에 여기 있습니다. fair, 상당한. 예문은 수입이 상당한데 이렇게 쓰였네요. 자, 아름다운이라는 fair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531페이지에 있습니다. fair, 아름다운 이렇게요. 정말 아름다운 손 여러분.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앞서 17페이지에서 봤던 공정한이라는 fair이나 또 다른 페이지에서 봤던 맑게견이나 상당한이라는 fair를 떠올릴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철자만 같이 쓰는 단어일 뿐이니까 말이죠. 이제 여러분이 자주 듣는 스트라이크는 또 어떻게 수록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단어 또한 제가 미국에서 영어를 익혔던 환경과 같도록 책 속 어딘가에 불규칙적으로 분산 수록시켜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과정에서 알아둬야 할 스트라이크의 뜻은 총 6개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개만 찾아서 어디에 어떻게 수록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업을 하다라는 스트라이크는 21페이지이군요. 스트라이크, 파업을 하다 이렇게요. 예문은 당연히 파업을 하다라는 스트라이크에 대한 문장이 붙여져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또 때리다라는 스트라이크는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때리다 이렇게요. 전경들이 폭도들을 곤봉으로 때렸다. 21페이지에서 스트라이크는 단어를 배웠지만 그때는 파업을 하다라는 스트라이크였으니까 지금 이 스트라이크를 익히면서 그때의 스트라이크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관심도 가지 않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위해서는 raise의 뜻을 이렇게 12개 정도는 알아둬야 합니다. 뜻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실제로 쓰일 때는 모두 별개로 쓰이겠죠. 이렇게나 많은 걸 어떻게 외우지? 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타다나 가다와 같은 단어의 수많은 뜻을 알고 있듯이 저는 여기 있는 raise 말고도 훨씬 더 많은 뜻의 raise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는 익히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단어의 뜻이 여러 개여서 외우기가 어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상하다라는 뜻의 raise는 17페이지에 우선 저는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라는 문장과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의 raise는 이렇게 한참을 넘겨서 210페이지에 할아버지가 몸을 일으켜 앉으셨다라는 문장과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재배하다라는 뜻의 raise는 355페이지에 손씨 부인과 그녀의 남편은 퇴비더미에서 채소를 재배한다라는 문장과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하는 소위 기본 동사라고 하는 take, give, run 등등의 단어들도 각각의 뜻에 따라서 일일이 구분되어 이 책 곳곳에 불규칙하게 분산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분산 수록해서 익혀야 한다고 했죠? 네, 사람에게 단어가 익혀지는 원리가 그렇기 때문이고 또 서로 다른 뜻을 갖는 단어들을 같은 뜻인 양 달달 외우려고만 한다면 헷갈려서 외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외웠다 치더라도 실제히 듣기나 읽기를 할 때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순차적으로 그것도 빠른 속도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말하기를 할 때는 더더욱 난감해지기 때문이죠. 읽기도 안 되는데 말하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외국인이 한국어 타다라는 동사를 익힌다고 했을 때 승차하다라는 타다, 연소하다라는 타다, 석다라는 타다를 이렇게 우리 영어 탈피에서와 같이 각각이 쓰이는 문장과 함께 책의 곳곳에 분산시켜서 익히는 것과 아니면 여러분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묶어서 외우려고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인간에게 언어가 익혀지는 근본 원리에 맞을 것이며 또 어떤 것이 헷갈림이나 집중력 저하나 졸음 발생과 같은 부작용 없이 익혀지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는 영어를 포기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단어의 뜻이 이때는 대부분 한 개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poor은 가난할 뿐이고 fine은 좋은 일 뿐이고 spring은 봄일 뿐이고 raise는 들어올리다일 뿐이고 run은 달리다일 뿐입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 이 단어들이 완전히 변신 로봇이 되고 맙니다. 예컨대 가난한이었던 poor은 갑자기 어떤 문장에선 서투른으로 변해버리고 또 어떤 문장에서는 형편없는으로 변해버립니다. 좋은이었던 fine은 가느다란으로 또 어떤 때는 정교한으로 또는 벌금으로 변해버립니다. 또 봄이었던 spring은 갑자기 샘으로 용수철로 또 튀어오르다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뭔가를 들어올리다 하였던 raise는 갑자기 모금하다로 인상하다로 양육하다로 변해버립니다. 물론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렇다는 얘기고 대학생이 돼서 토익 시험을 치러야 할 때는 이보다 더 다양한 뜻으로 변하고 또 변해버립니다.
어찌됐건 좋은 대학을 들어가겠다는 일념으로 죽어라 외워보지만 외웠다 해도 시험이 끝나는 순간 사실상 거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리고 고작 기억에 남는다 해도 맨 처음에 외웠던 뜻 한두 개뿐입니다.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안타깝게도 수많은 학생들이 영어 단어에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는 말하기 영어를 포기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책들이 조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모든 단어는 단 하나의 뜻만을 갖습니다. 그리고 각 단어들은 그것이 동음이어든 아니든 모두 각각의 시간과 각각의 공간에서 따로따로 익혀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우리 영어 탈피의 수록 방식과 같이 하나의 단어에 대해 단 하나의 뜻만을 기재해서 따로따로 익혀 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완전히 정반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를 봐주십시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렇게 단어장을 만들어서 외웠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하던 대로 고등학생이 되었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컨대 중학교 때 알았던 fine은 좋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ine, 좋은이라고 써서 외웠습니다. 또 spring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spring, 봄이라고 외웠습니다. 또 fair은 공정한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렇게 fair, 공정한이라고 써서 외웠습니다. 물론 take도 가지고 가다 이렇게 써주고 sound도 소리 이렇게 make도 만들다, raise도 들어올리다, stick도 막대기, stand도 서다, give도 주다, build도 청구서, apple 사과, hammer도 망치라고 이렇게 단어장에 적어서 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외우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뜻이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봄을 영어로는 spring이라고 한다. 또는 공평하다는 말을 영어로는 fair이라고 한다. 라고 외우는 게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고등학생이 되었더라도 공부하다가 가느다란이라는 뜻의 fine을 보게 되면 단순히 여기다 이렇게 fine, 가느다란이라고 정리해서 익히면 그만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샘이라는 spring을 보게 되면 또 여기다 이렇게 spring, 샘이라고 써서 외우면 그만입니다. 또 아름다운이라는 fair를 보게 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fair, 아름다운이라고 해서 익히면 그만인 것이고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의 take를 접하게 될 때도 take,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다라고 써서 외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차 설명드렸듯이 이 단어들은 글꼴과 발음만 같이 쓰는 동음이어일 뿐 서로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묶어서 외울 경우 실익은 없이 헷갈리기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모자를 쓰다 할 때의 쓰다와 글자를 쓰다 할 때의 쓰다는 전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익히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돼서 사본 그간의 책들은 정말 황당하게도 서로 다른 이 단어들이 마치 같은 단어인 양 한테 묶어서 외우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느다란이라는 뜻의 fine은 좋은이라는 fine과의 별개의 단어니까 그냥 여기 이대로 놔두면 될 것을 뜬금없이 여기에 가져다가 이렇게 이 뜻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또 샘이라는 스프링도 쓸데없이 이 봄이라는 스프링과 함께 묶어버리고 또 이 아름다운이라는 fair도 이렇게 공평한이라는 fair과 묶어버리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의 take도 이렇게 여기다 묶어버립니다. 물론 벌금이라는 fine도 그냥 이렇게 따로 써서 익히면 될 것인데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여기에 묶어져 버리고 또 상당한이라는 뜻의 fair도 이렇게 또 묶어버립니다. 1 플러스 1이 2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덧셈 공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1 플러스 1이 2뿐만이 아니라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외우라고 한다 칩시다. 이러면 여러분의 두뇌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과부하를 먹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집중력 저하, 졸음을 불러옵니다. 두뇌는 주인인 여러분을 스트레스 없이 편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면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당연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교재처럼 두뇌의 인지 특성에 맞춤으로 만들어서 익히려 해도 공부라는 것 자체가 그다지 즐거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인데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정반대로 만들어진 책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니 여러분의 두뇌가 당연할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라도 영어를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영어를 포기한 것은 여러분의 게으름이나 인내심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간의 책으로 하고 있는 방식은 언어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이 시작된 것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1955년부터입니다. 당시는 영어 교육 이론이 전무했을 뿐더러 변변한 학습서도 없던 시절이라서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영안사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이라는 것은 단어를 찾아보기 쉽도록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표제어의 배열을 알파벳 순서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서 표제어를 이렇게 하나만 쓰고 여기에 여러 뜻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정리하게 된 겁니다. 오로지 단어 찾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단어 하나에 이런저런 뜻을 일괄적으로 묶어준 것뿐인데 마치 그렇게 묶어서 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엉뚱하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어휘책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마치 영어사전을 요약 정리한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 다른 교재만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오랫동안 한국의 영어 교육 전체가 이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 애플이나 해머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발음이 달라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단어들이 품고 있는 뜻, 즉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애플과 이 해머를 가까이 붙여두고 외울 필요가 없는 것도 뜻이 다른 단어를 그렇게 묶어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를 들은 이런 fine이나 spring과 같은 동음이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애플이나 해머는 뜻만 다른 것이 아니라 글꼴과 발음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잇따라 묶어줘도 헷갈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음이어는 서로 다른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글꼴과 발음이 같아서 헷갈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드시 분리할 필요가 있고 일상생활에서 익힐 때도 그렇게 분산된 환경에서 익히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가까이 묶어서 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영어 단어 어떻게 익혀야 한다고요? 네, 모든 단어는 유일한 하나의 뜻만 같기 때문에 절대 하나의 단어에 여러 뜻을 묶어서 외워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실제 언어 환경에 맞춤으로 만들어진 우리 교재의 수록 방식과 같이 불규칙적으로 분산시켜 익혀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삼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 중에는 당연히 알아둬야 할 뜻인데도 불구하고 표제어에 대한 여러 뜻을 모두 씻지 않고 달랑 한두 개만 달아준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spell, bill, fair, raise, draw, credit과 같은 표제어들이 있다면 수능 시험을 위해서는 이만큼의 다양한 뜻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수수 상당수를 생략하고 고작 한두 개씩만 수록해 놓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익혀야 한다는 방법론을 떠나서 익혀야 할 내용과 범위조차도 제대로 수록이 안 된 것이므로 단순히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 공부에도 별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책에 얇아 보이겠죠. 그러나 머릿속에 남는 것도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사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 우리 영어 탈피는 영어 어휘력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즉, 단어의 뜻만이 아니라 그 단어에 내재된 짝을 이루는 단어에 대한 정보, 또 어순 정보, 또 기능에 대한 정보까지 패키지로 익혀줄 수 있도록 모든 표제어에 완전 문장 형태의 예문을 붙였습니다. 단어는 하늘이 두 쪽이나도 반드시 문장과 함께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재는 이렇게 여러분이 익혀야 할 모든 단어에 대해서 엄선된 예문을 빠짐없이 붙여두었습니다. 단어마다 각각 예문을 실어줬기 때문에 책은 두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영어 탈피가 그간의 모든 학습서에 비해서 가장 얇은 책이라는 걸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의 17페이지에 있는 철자를 말하다라는 스펠과 494쪽의 맞춤법에 따라 쓰다라는 스펠과 134쪽의 한동안이라는 스펠과 263쪽의 주문이라는 스펠은 이 단어들이 어원이 같건 어쩌건 현실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별개의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모든 뜻을 익히려면 단어마다 각각 예문을 붙여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책들은 이렇게 표제어와 스펠에 이렇게 여러 뜻을 써줬으면서도 예문은 그 중에 하나의 뜻, 즉 이렇게 철자를 말하다라는 뜻에 대한 예문만 달아줬을 뿐 이것과는 다른 단어인 맞춤법에 따라 쓰다라는 스펠과 한동안이라는 뜻의 스펠과 주문이라는 뜻의 스펠에 대해서는 예문을 달아주지 않음으로써 뜻은 4개를 써놨지만 결국 그중 한 개만 공부하라는 식인 겁니다. 기존 출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든 이유는 모든 단어는 반드시 하나의 뜻만을 가진다라는 단어의 근본 성질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각각의 스펠에 대한 예문을 붙여줘야 하는 필요성을 망각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수록해야 할 예문 4개 중에 한 개만 수록하고 말았기 때문에 책은 얇아지고 그래서 공부가 쉬울 것 같지만 공부를 했다 해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주 적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분명히 스펠이라는 단어 전체를 공부한 것 같은데 고작 예문을 붙여줬던 철자를 말하다만 기억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시험지에 한동안이라는 뜻의 스펠이 들어간 이런 예문이 나오면 의역까지 동원해도 당연히 해석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문 없이 외운 단어는 기억 속에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에 대한 예문을 빠짐없이 붙여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물론 이 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아래 fair, raise, draw, credit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각각의 모든 뜻에 대해서 예문을 모두 붙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재에 예문이 많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예문은 단어가 품고 있는 미묘한 뜻과 문법 정보를 매우 쉽게 이해시켜주는 촉매제와 같은 겁니다. 예문이 없으면 그 뜻과 문법 정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문이 있음으로써 단순히 10초 정도 가볍게 읽고 지나가도 의미 있는 정보들이 효과적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예컨대 여기 이렇게 예문 없이 뜻만 나열된 경우에는 각각의 스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안 된 상태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예문을 붙여주면 단순히 읽고 내려가기만 해도 두뇌에 각각의 스펠에 대한 값진 정보들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학이나 물리를 공부할 때 공식만 있는 경우와 그 공식이 유도된 과정이 함께 있는 경우, 장황한 듯해도 설명이 잘 된 경우가 궁극적으로는 학습이 이롭죠.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범위를 익혀야 할 경우 당연히 오른쪽처럼 예문과 함께 보여지는 것이 학습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익혀지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소요되는 총 시간도 훨씬 적게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영어 탈피의 기타 구성 특징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이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 3개 외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배려했습니다. 먼저 품사 전성 현상을 보이는 어휘들을 체계적으로 묶어서 수록했습니다. 한국어 먹다에 어미의 변화를 줘서 먹음, 먹은, 먹게와 같이 바꾸면 문장 속에서 다른 품사,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이게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fair과 fairly, fairness와 같이 모양을 바꾸면 형용사, 부사, 명사로 품사의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에는 글꼴과 발음은 변화를 주지 않고 이렇게 문장에서 놓이는 위치만 변화를 줘도 품사가 달라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단어가 글꼴이나 어순의 변화에 따라 그 문법적 쓰임이 달라지는 현상을 품사 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익힐 때 느끼다를 느낌, 느끼는, 느끼게와 같이 고쳐 쓰는 훈련을 함으로써 어휘력과 문법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처럼 품사 전성 현상을 이용해서 어휘력과 문장 구사력을 확대하는 것은 외국어를 익히는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우리 영어 탈피는 이렇게 어미의 변화를 줘서 품사 전성을 하는 fair를 이렇게 fair, 공정한, fairly, 공정하게, fairness, 공정과 같이 체계적으로 묶어서 수록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림을 그리다라는 이 draw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draw, drawing과 같이 체계적으로 묶어서 수록했습니다. 또 영어는 글꼴의 변화 없이 문장 속에 놓이는 위치 변화만으로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 20페이지는 환영이라는 의미의 welcome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명사, 동사, 형용사가 똑같은 철자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품사 전성 현상을 통해서는 글자 모양이 이렇게 똑같아도 명사로 쓰일 때는 welcome이 fantastic 같은 형용사 뒤에 놓이고 동사로 쓰일 때는 주어 he와 목적어 me 사이에 놓이며 형용사 쓰일 때는 이런 위치에 놓인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영어 문법의 체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의 address 같은 경우도 철자는 변화 없이 명사인 연설과 동사인 연설하다로 품사가 전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에 있는 decline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철자 변화 없이 품사 전성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은 파생어와 반의어 관계에 있는 표제들도 체계적으로 묶어 수록했습니다. 어휘력의 확장에 이런 것 중 또 하나가 파생어나 반대말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영어 탈피는 해당되는 모든 어휘에 대해 이와 같은 특징을 반영해서 다음과 같이 수록했습니다. 파생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의 수록 예를 보겠습니다. candle은 양초인데 어미의 변화를 줘서 이렇게 candlelight, 촛불과 candlestick, 촛대로 변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 develop의 경우에는 개발하다라는 뜻인데 이 또한 어미가 변화돼서 개발자로 파생되었고 redevelopment 같은 경우에는 접두사 re가 붙음으로써 재개발이라는 의미로 파생되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아래 클래스는 학급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묶어서 수록함으로써 교실과 급으로 파생된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반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수록 예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logic은 논리라는 뜻인데 어미의 변화를 줘서 논리적인 그리고 논리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접두사 ill이 붙음으로써 이렇게 비논리적인이라는 반대말로 변하는 것도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able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접두사 on이 붙음으로써 뭔가를 할 수 없는 이라는 뜻으로 바뀌고 또 접두사 in이 붙음으로써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할 수 없음이라는 뜻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접두사나 어미의 변화 없이 그 뜻 자체로 반대말의 관계에 있는 단어의 경우에도 서로 비교해서 익힐 수 있도록 가까이 배치해뒀습니다. 예컨대 죽다라는 die와 생존하다라는 live를 이렇게 위아래로 가까이 연달아 수록함으로써 서로 비교해서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어딘가에 거주하다라는 뜻의 live 같은 경우는 이 생존하다라는 live와 뉘앙스는 비슷해도 그 쓰임이 다른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아주 멀리 이렇게 다른 페이지에 따로 수록해 줌으로써 그 차이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묶었을 때 이로운 것은 체계적으로 묶어줬고 묶어줄 경우 헷갈릴 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명확히 분리해서 학습에 이롭게 한 겁니다. 또 우리 영어 탈피에서는 주제별로 관련성 있는 어휘들을 체계적으로 묶어줌으로써 어휘력이 쉽게 확장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컨대 청혼, 결혼, 이혼 같은 것은 인생사에 있어 흔히 연관되어 나타나는 테마입니다. 즉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청혼하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약혼, 결혼, 별거, 이혼하다와 같이 관련되는 단어들을 잇따라 수록함으로써 연관된 단어들을 부담 없이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칙 연산에 관계되는 어휘도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어휘들도 이렇게 더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합계, 덧셈, 빼기, 곱하기, 제곱, 세제곱, 나누기에 이르기까지 서로 연관되는 단어를 연달아 정리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으로 단어들을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사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단어들도 이렇게 기체, 액체, 고체와 같이 체계적으로 수록함으로써 공부를 한결 쉽게 했습니다. 게다가 이 책은 고교생을 위한 수능편을 다룬 만큼 시험지에 나오는 지문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데 이롭도록 이렇게 기존에 출제되었던 수능시험 예문 1000여 개를 엄선해서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 탈피는 예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을 필요치 않게 구성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모든 예문과 해석문이 서로 1대1로 서로 대응되도록 색색의 밑줄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에서는 century와 대응하는 세기를 이렇게 같은 색깔 밑줄로, 또 battleground와 전쟁터를 같은 회색 밑줄로, confronted과 대치하다를 같은 보라색 밑줄로, 그리고 socialism과 그 뜻에 해당하는 사회주의를 연두색의 밑줄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예문에 표시를 함으로써 사전을 찾는 등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게 됩니다. 모든 단어는 뜻뿐만 아니라 그 쓰임 정보까지 일체로 익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문을 통해서 익혀야 합니다. 또 예문을 익히는 것이 술술 빠르게 이루어져야 학습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적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표제와 함께 등장하는 주변 어휘들에 대한 해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여러분 중 상당수는 이들 주변 단어들에 대한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문을 달아줘도 곧바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문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해석이 즉시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사전을 찾거나 또는 해석문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곧장 색깔별로 대응시켜 놓은 밑줄을 통해서 손쉽게 내용을 이해한 후 다음 문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력이 좋아짐에 따라 밑줄의 도움이 필요 없어지면 이와 같이 책갈피를 이용해서 밑줄 부분을 이렇게 가리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공부를 집중해서 하다 보면 예컨대 이 문장을 10여 초 내에 술술 읽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문을 대하게 되면 처음에는 예문 해석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색색의 밑줄로 눈길이 갈 때가 있지만 1, 2회 반복 학습을 하는 과정에 다다르면 이런 밑줄뿐만 아니라 이런 해석문 전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지고 오직 영어 예문에만 눈길이 가게 됩니다. 따라서 책갈피를 사용하는 것도 금방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공부할 때면 당연히 사전을 찾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전이 필요한 시점은 자신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단어에 대한 뜻을 더 정확히 알고자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국어사전을 필요로 했던 게 언제였던가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